네, 안녕하세요. 뇌과학 논문 리뷰 뇌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연구실 이찬호 학생이 논문 발표를 해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혹은 어떤 일을 직접 경험할 때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이 과정에서 생각을 할 때 우리 뇌가 작동한다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것과 어떤 걸 상상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어떤 차이가 있을지 혹은 어떤 같은 점이 있을지 이런 질문이 있어요. 사실 찬호 학생도 그에 관한 연구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약간 그에 대한 논문인 것 같아서 소개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제목을 먼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hared Code for Perceiving and Imagining Objects in Human Ventral Temporal Cortex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Ventral Temporal Cortex라고 하는 우리 어떤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뇌 영역에서 이제 이미지닝과 perceiving,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를 볼 때와 상상을 할 때 비슷한 형태로,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논문이 되겠습니다. 벤트럴 템포럴 콜텍스. 그럼 시각 피질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시각 정보가 눈으로 들어온 뒤에 시상을 거쳐서 이 뒤쪽 후두엽 쪽에 맺히게 되잖아요. 거기서 이 벤트럴 템포럴 콜텍스 이게 밑에 쪽으로 가는 패스웨이가 있고 위로 가는 도저럴 패스웨이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벤트럴 패스웨이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벤트럴 패스웨이가 보통 저희가 이제 what 패스웨이라고 해서 이 물체 자체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코딩한다고 알려져 있는 패스웨이입니다. 뭘 봤을 때 이게 뭔지, 네. 그다음에 도저럴 패스웨이, 이 위쪽으로 가는 경우에서는 이게 어디에 있는지 이런 정보를 주로 코딩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 벤트럴 템포럴 콜텍스에서 연구를 했고, 그때 뭔가를 상상하는 과정과 실제 감각하는 과정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걸 연구한 건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과를 실제로 눈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러신 것처럼 사과를 상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기존 연구들에서는 이렇게 실제로 볼 때와 상상을 할 때 비슷한 뇌 영역이 커진다 정도까지는 보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직접 보는 것과 상상하는 과정은 되게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뇌 활동 되게 다를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다른 영역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신호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네, 이렇게 얼핏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을 때는 이제 실제로 볼 때와 상상할 때 같은 영역이 활성화된다까지는 기존에 보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하거나 실제로 감각하거나 상관없이 되게 비슷한 영역들이 비슷한 세포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지만 그것을 실제로 어떤 세포 수준에서 혹은 어떤 방식으로 활성화되는지까지 본 논문은 없었는데 세포 수준에서 보지 않았으면 어떤 수준에서 그럼 그게 비슷한 영역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fMRI 같은 이제 fMRI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의 세포 단위로 활성을 보기는 어렵고 하나의 어떤 복셀이라고 하는 세포 뭉텅이 단위 활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들에서 주로 보고가 되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알렉스 넷이라고 하는 이제 기존에 잘 알려져 있는 인공신경망 모델을 가져와 썼는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줬을 때 이미지가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동물인지 식물인지 혹은 뭐 다른 어떤 무생물인지 이런 것들을 잘 분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공신경망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인공신경망에 각각 이미지를 넣게 되면은 이제 이 레이어를 따라서 쭉 처리가 되다가 마지막에는 한 2000차원 정도의 숫자, 나열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숫자들의 모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이미지가 어떤 의미가를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얼마나 이 이미지가 복슬복슬한지 얼마나 동글동글한지 혹은 얼마나 뾰족뾰족한지 이런 값들을 나타낸다라고 조금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렉스넷이라는 인공신경망이 하는 일이 처음에 파리를 봤다. 그럼 파리의 모양에 이쪽엔 곡선이고 이쪽엔 되게 반듯한 선이고 각도는 어떻고 어떤 픽셀에 까맣고 하얗고 이런 제일 기초적인 정보가 먼저 코딩이 되고 이것들을 계속 조합을 바꿔가면서 분석을 해서 나중에 여기서 아까 2000차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자, 얘 복슬복슬함은 정도는 몇, 곱슬곱슬함은 몇, 뾰족뾰족함은 몇, 어떤 검정색, 흰색의 패턴은 몇 이런 식으로 2000개의 숫자 좌표를 만든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얘의 특성을 그 2000개의 숫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네. 몇 가지 이해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어떤 이미지의 특성을 이 알렉스넷을 가지고 잘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측정한
이 환자들이 실제로 그 이미지를 봤을 때 뉴런들의 파이어링 패턴을 알고 있으면 그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 뉴런은 어떤 특성의 반응을 많이 하는 뉴런이야. 대신 어떤 특성에는 반응을 많이 안 하는 뉴런이야를 역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00개의 우리가 이제 조건이 있으니까 하나의 셀이 각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수치화한다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로 조금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이 강아지와 자동차를 잘 구분을 하는 그런 인공식명 모델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 강아지는 동글동글함과 복슬복슬함으로 구분이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아지는 한 이 정도의 동글함과 4 정도의 복슬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이 어떤 셀1이라는 뉴런이 6 정도로 반응을 했다고 하면은 이것을 역추적을 해서 이 뉴런은 동그라미에는 1 정도 반응을 했고 복슬함에도 1 정도 반응을 하는, 그래서 두 가지 특성에 모두 반응을 하는 뉴런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최종적으로 한 일은 알렉스넷에서 빌려온 요 값들, 각 이미지들의 어떤 특징, 그것을 저희가 피처 벡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측정한 파이어링 레이트, 이 뉴런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두 가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뉴런들이 어떤 특성에 반응을 하는가를 역산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러면은 차원 개수를 몇 개를 썼죠, 여기서는? 저희가 2000개 정도의 차원을 모두 다 쓰면 좋지만 이게 굉장히 크고 또 연산을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정보의 손실 없이 차원의 숫자를 좀 많이 줄여가지고 그런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PCA라는 기법을 사용을 해서 50개 정도의 차원으로, 50개 정도의 숫자로 줄여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피규어로 가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예시 뉴런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서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 뉴런의 경우에는 이제 그 뉴런이 이제 반응을 하는 방향, 그러니까 이 뉴런은 예를 들어 동글함과 복슬함에 일씩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반응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방향을 봤을 때 그 방향으로 증가를 할수록 이 뉴런이 점점 더 실제로 많이 반응을 하더라.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이 방식이 실제 뉴런에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뒤쪽에 있는 데이터를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른 뉴런의 예시 데이터인데요. 그래서 이 뉴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환자가 보시게 되면은 식물을 보게 되면은 조금 많이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물을 봤을 때도 조금 반응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은 탑 스티뮬라이, 그러니까 이 뉴런이 가장 많이 반응을 하게 만든 시각 자극들을 보면은 식물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버섯도 있고 버스도 있고 정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극에 반응하는 건지 저희가 쉽게 알 수가 없고, 바텀 스티뮬라이, 그래서 적게 반응하는 물체들을 봤을 때도 뭔가 사람이 봤을 때는 명확히 공통점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기법을 이용을 해서 이 뉴런의 어떤 특성에 반응을 하는가를 역추적하게 되면은 실제로 그 특성, 그 뉴런이 반응하는 그 특성에 대해서는 그 특성이 증가하면 할수록 뉴런이 실제로 많이 반응을 하더라. 그리고 그 특성과 관계없는 축을 잡으면 전혀 관계가 없더라 라는 것을 실제로 볼 수가 있다라는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이제 여기 기억해야 될 게 여기가 ventral temporal cortex여가지고 이게 뭔지, 대상이 뭔지에 대한 해석까지 내려오는 시점의 정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선이 얼마나 곧았는지 혹은 지그재그인지 이런 특성보다는 그게 좀 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태일 거고, 그래서 요 두 개의 카테고리를 나눴는데 사실 여기서 어떤 축에 대해서 높은 반응을 하는지를 반응하는 축이 있다라는 건 보여줬지만 그게 내용이 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 뉴런이 특정 뉴런들이 어떤 특징들에, 이미지 어떤 특징들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를 봤다고 한다면 그거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대로 이 뉴런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뭘 보고 있을까를 알아맞히는, 저희가 디코딩이라고 부르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게 진짜 잘 한 건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시험 보는 거겠네요, 그죠? 그래서 앞서 봤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preferred vector, 각 뉴런이 어느 특징에 반응하는지를 알고 있고요. 역산을 해냈고 이제 firing rate를 레코딩을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 피처 벡터가 없더라도 지금 이 사람이 보고 있는 이미지는 어떤 피처들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야를 역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요 두 값을 알고 있으니까 얘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얘가 뭐 네. 봤는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국을 삽입하고 있으면 이 연구자가 이 사람이 뭐 보는지 모르고도 그 뉴럴 액티비티만 가지고도 이 사람이 뭘 보는지 알아맞힐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런 기법들이 예를 들면 시각피질에서의 신경활동을 측정해가지고 우리가 뭘 보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방법이 여기서 처음 적용된 건 아니고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예를 들면 고양이의 뇌에다가 전극을 내려서 신경활동을 측정을 하고 이 신경활동을 측정한 값만 가지고 얘가 뭘 보고 있는지를 그려내는, 보지 않고도 그려내는, 알아내는 이런 연구들은 사실 이미 많이 진행이 되어 왔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고양이나 아니면은 멍키 같은 동물들에서 비슷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만 휴먼에서는 보고된 바가 많지는 않고요. 그렇죠. 사람에서는 사실 이런 레코딩을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기다가 사실 이 연구 논문이 중요한 부분은 그런 시각 정보를 디코딩 해냈다. 뭘 보는지 내가 알아맞혀냈다.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을 때랑 그걸 상상하고 있을 때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이 신경 활동이 어떻게 같거나 다르냐 이걸 보는 과정이 더 중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실제로 봤을 때랑 상상할 때랑 이 뉴런들의 발화 패턴이 어떻게 다른가 혹은 어떻게 비슷한가를 보여주는 데이터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특정 뉴런이 실제로 이미지를 볼 때 그리고 그 이미지를 상상을 할 때 이 반응 패턴을 예시로 비교해주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신경세포의 활동을 측정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많은 다른 색깔의 웨이브폼들은, 이 그래프들은 각각의 다른 여기 보이는 이미지를 봤을 때 얘가 보여주는 신경 활성의 정도고, 네. 예를 들면 이 노란 반응이 제일 컸네요. 네. 그럼 사람에 대해 반응하는 뉴런인가 봐요, 약간. 네. 약간 색깔이 제 생각에 약간 피아노 얘는 것 아니라 같긴 피아노인가요? 한데, 네. 뭐 어느 쪽이든 간에 네. 이 뉴런이 언제 어떤 대상에게 되게 반응하는지를 측정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는요. 네. 근데 이제 이 왼쪽은 실제 봤을 때, 네. 오른쪽은 상상했을 때. 근데 패턴이 뭔가 비슷해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이 노란 거 피아노인지 피아노에 대한 반응이 양쪽에서 다 컸어요. 네. 이제 피아노에 대해서 좀 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 보이는 이제 예시 데이터였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F 데이터를 보시면 좀 더 확실하게 보실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서 저희가 이 뉴런이 어떤 특성에 반응하는지 preferred 벡터 그리고 그 각각 이미지 특성 피처 벡터 두 가지 곱하면 실제로 이 뉴런이 어떻게 파이링 할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이링 패턴과 우리가 상상을 할 때 뉴런의 파이링 패턴이 얼마나 콜리션이 있는가를 봤을 때 실제로 아무런 상관없는 축일 때보다 상관이 있더라 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preferred axis, 그러니까 어떤 특정 축에다가 맞췄을 때만 코릴레이션이 올라간다는 네. 것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실제로 감각할 때랑 생각할 때랑 두 개의 액티비티 패턴이 훨씬 더 비슷하다. 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보여주는 데이터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그 상상을 할 때의 파이링 레이트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개의 곱으로 추정한 파이링 레이트가 실제로 되게 높은 상황을 보인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밑에 이 회색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를 실제로 볼 때와 상상을 할 때의 파이링 레이트가 더 높은 콜리션을 보인다라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적어도 이 시각 피질에서 봤을 때는 상상을 하는 상황과 실제로 볼 때가 신경 활동이 되게 비슷하다라는 결론인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죠? 왜 중요한 거죠? 우리가 뭔가를 상상을 할 때 다른 어떤 상상의 메커니즘을 따로 불러서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재현을 해서 내적으로 재구성을 하고 있다.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이제 외적인 세계를 우리의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 하고 있다라는 어떤 인사이트를 준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감각하는 거나 상상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 그 얘기는 우리가 감각하는 것 자체도 상상에 가깝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이게 되게 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상상이 뭐냐? 이걸 좀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천 학생은 그걸 연구하니까 상상은 뭐라고 정의하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상은 외적인 외부 자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활성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자면 여기에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있고, 근데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을 때도 우리는 그거를 뇌에서 떠올릴 수 있으니까 그건 일종의 기억을 떠올리는 과정일 수도 있고, 그 기억들을 가지고 다음에 일어날 미래의 일을 생각해보는 과정일 수도 있고, 이 모든 과정이 사실 상상에 가까울 것 같은데 그렇게 정의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일기를 쓴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오늘 있었던 일이라는 건 실제 사건이 있고 그걸 글자로 썼잖아요. 그 글자로 쓰는 과정이 우리 신경 활동이 나타나는 과정일 텐데 이 실제 내가 막 일어나는 사건을 막 보면서 예를 들어 통역하면서 이 사람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기다 글로 막 적고 있으면 이건 감각에 가까울 거고 있었던 일을 여기다 써놓은 걸 나중에 다시 읽어본다거나 그걸 다시 써본다거나 하면 상상에 가까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쓰는 과정 자체는 비슷하니까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신경 활동이 나타내는 방식은 감각할 때랑 상상을 하는 과정이 되게 비슷하게 일어난다. 근데 이제 또 이렇게만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게 실제로 감각을 할 때는 우리는 이제 템포럴 콜텍스 이쪽에는 콜텍스 대뇌 피질에서의 데이터를 보고 있지만 예를 들면 시상이라든가 우리 망막이라든가 이쪽에 있는 시신경 세포들에서 일어나는 신경 활동은 굉장히 다르겠죠.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하는 과정에서는 이 앞쪽에서는 정보의 인풋이 없을 테니까 그러면은 또 하나의 궁금해지는 질문은 우리가 실제로 감각을 할 때는 이 빛 정보가 눈에 들어오는 입력에 의해서 이 뉴럴 액티비티가 신경 활동이 나타날 텐데 상상할 때는 그럼 얘를 누가 일으키지? 이것도 하나의 궁금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이 연구 분야에서 앞으로 이제 알아내야 될 정보들일 텐데 현재 이 논문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실제로 적어도 대뇌 피질, 시각 벤트럴 템포럴 콜텍스 수준에서는 우리가 감각할 때와 상상할 때 상당한 유사 정도를 가지고 뉴럴 활성이 나타난다라는 걸 인간의 뇌에서 신경세포 수준에서 직접 증명했다. 이런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상상과 실제 자극이 저희가 경험하기도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여기서 보여준 것처럼 비슷한 측면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과 상상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혹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구별하고 있는가에 대한 약간 인사이트를 주면서 논문이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각각의 뉴런들이 이것이 실제 자극인지 혹은 상상한 것인지 얼마나 다르게 반응하는 것인가에 대한 값인 인덱스, 셀렉티비티 인덱스를 계산해 봤을 때 대부분의 뉴런들은 비슷하게 반응을 하지만 이 양극단에 있는 뉴런들이 존재를 하고 이런 뉴런들 덕분에 실제로 우리가 이것이 본 것인지 상상한 것인지도 디코딩이 가능하더라라는 것까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하다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좋은 표현이에요. 우리 사실은 사과를 내가 진짜 봤는지 아니면 상상했는지를 우리는 구분을 하잖아요. 구분을 한다는 건 분명히 뭔가 달라야 된다는 뜻이고 그럼 뉴럴 신경 활동도 어떤 다른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어떤 특정 일부의 뉴런들은 상상할 때와 감각할 때 굉장히 다른 패턴의 활성을 보여준다. 이런 결론이군요. 네, 맞습니다. 상상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경 활동에 대한 논문을 봤는데 사실 이러한 연구 주제가 연구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첫째는 신경 활동을 직접 측정을 해야 되는데 동물에게서는 상상을 시키기가 어렵고 상상이라는 과정이 사실은 우리 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고차원적인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일을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해봄으로써 과거의 문제점도 찾아내고 앞으로 나아갈 계획도 만들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우리 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고차원의 기능이기 때문에 현재 최근에 연구들이 예를 들면 나 배가 왜 고프지? 밥을 먹으면 왜 배가 부르지? 또는 혹은 포식자가 오면 난 왜 무섭지? 이런 식의 되게 본능적이거나 즉각적인 반응들에 대한 신경 회로들을 많이 밝혀왔는데 최근에 연구들이 이런 훨씬 더 복잡한 수준의 의식이나 사고, 상상 이런 과정이 뇌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추적해보는 쪽으로 점점 이동해 갈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연구라는 생각이 들고 그와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과정을 밝혀내는 동안 인공지능 신경망을 역적용해서 또 분석을 해가는 과정들이 또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인공지능은 상상을 할까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일단, 인간과 인공지능의 어떤 구조적인 차이점을 먼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외부 세계와 소통을 하고, 그래서 외부의 정보를 처리를 하고, 또 그 외부 정보가 없을 때 그것을 다시 시뮬레이션해서 불러와서 또 처리를 하고, 이런 작용이 있지만, 인공지능은 항상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그것을 학습을 하고, 또 처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항상 상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기에는 또 상상과 지각이 인공지능에서 어떻게 정의가 될지 명확히 좀 정의를 하고 또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 필드에서 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이 스스로 만들어낸 정보가 얘는 내가 진실인지 아닌지 할루시네이션 이펙트 이런 것들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인공지능만 생각하면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해요. 오히려 얘는 상상만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예를 들면 로봇에게 요즘에 피지컬 AI 이런 것들이 또 각광을 받고 있는데 로봇에게 인공지능을 장치를 하고 그러면 외부 세계로부터의 감각 정보들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카메라를 달아줄 수 있고 또 뭐 중력을 느끼는 센서를 달 수도 있고 그런 실제 물리적 감각들이 들어가는 과정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감각들이 처리가 되는 과정과 또 별개로 이 정보들을 계산하기 위해 일어나는 컴퓨테이션들 똑같은 말이네요. 네. 그런 과정들도 또 분리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은 인공지능에게는 또 어떻게 적용해가지고 정의하고 분리할 수 있을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앞으로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결론은 간단했지만 과정은 복잡해서 전달이 쉽지 않았던 논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도 재밌게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